JTBC가 보도하고 있는 주가 조작 관련해서 핵심 세력들이 호화 생활을 해온 걸로 파악된 가운데 지난 주말엔 서울에서 비밀리에 만났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해온 가수 임창정 씨의 경우 단순 투자자가 아니었다는 정황과 증언을 저희 취재진이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근데 X를 돈을 맡겨. 이게 종교야. 너 잘하고 있어.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올해 많은 비와 무더위 등 이상 기후가 심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태평양 수온이 오르는 엘니뇨 현상 때문인데 당초 예상보다 한 달 빠른 이번 달부터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를 열어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된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당 내에서 중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진 사퇴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의혹 관련입니다. 검찰이 송 전 대표 주변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송 전 대표의 측근들인 과거 캠프 지역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직접 개입했는지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한 사람은 4~5명으로 2021년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지역 캠프의 본부장들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회계 업무를 맡았던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파악된 9,400만 원 외에도 더 많은 자금이 돈봉투에 쓰였을 것으로 보고 회계 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특히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자금 마련과 돈봉투 살포에 직접 개입했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지난달 29일엔 전당대회 때 송 전 대표의 수행 비서이자 현직 인천시 시의원인 A씨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며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던 만큼 당시 송 전 대표의 내밀한 움직임까지 알고 있을 인물입니다. 자금 외출처럼 사실상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으로 불리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지목하고 회계 담당자인 박모 이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이 조직에 들어온 후원금이 경성 캠프로 흘러간 단서를 잡은 겁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송 전 대표의 개입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내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 일정이 협의된 바 없다며 와도 조사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의 자택과 외곽조직 등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입니다. 자신과 주변을 겨냥한 수사 강도가 높아지자 직접 출석해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검찰의 무도한 수사로 주변인들이 불안해하니 자신이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언론이 송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외곽 조직 관계자들과 말을 맞춘 뒤 귀국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도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 측은 해당 관계자 등은 가족 요청에 의한 방문이었다며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의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송 전 대표의 자진 출석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입장 있으신가요?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자진 출석과 조사 일정은 협의된 바가 없다며 압수물 분석 등 예정된 계획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지금부터는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 다단계 주가 조작단 소식입니다. 주가 조작에는 1,500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더 조작도 커졌고 피해도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주가 조작이 커진 데는 이른바 알만한 사람, 즉 유명 연예인이나 재계에 이름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임창정 씨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당연히 그 친구들이 하는 그 팀들이 하는 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주식을 모르니 그렇게 다 해줬어요. 저희가 추가로 확보한 영상을 보면 임 씨는 아무래도 단순 투자자 같지는 않습니다.
주가 조작 총책인 라씨 일당을 아예 종교라고 했고 할렐루야도 나왔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주가 조작단 지주사인 골프회사가 연 투자자 모임입니다. 가수 임창정 씨가 마이크를 잡고 투자자 앞에 나섭니다. 근데 X한테 돈을 맡겨. 이게 종교야. 너 잘하고 있어.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임 씨가 종교와 같다며 치켜 세운 인물은 이번 주가 조작 총책으로 지목된 라더견 투자자문사 대표. 임 씨는 수익률을 안 올려주면 해산시키겠다고도 합니다. 너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딱 줄 거야. 수익률 원하는 만큼 안 주면 이거 다 내가 다 해산시킬 거야. 맞아. 임 씨가 투자를 적극 권유한 걸로 보이는 이 모임엔 투자한 걸로 알려진 가수 박혜경 씨도 참석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위대하라! 종교가 이렇게 탄생했다. 맞아 안 맞아? 임 씨가 단순 투자를 넘어 주가 조작단과 함께 사업을 벌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임 씨가 라 대표와 함께 투자에 세운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이 회사 등기부등본엔 임 씨 부인과 주가 조작단 관계자들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취재진은 임 씨가 이들에게 수수료 지급 방식을 직접 제안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주가 조작단 핵심 관계자는 임 씨가 직접 와서 소속 연예인 출연료로 정산하면 추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어 저작 인접권 등으로 정산을 받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 측은 당시 모임 분위기를 위해 일부 오해될 만한 발언을 한 건 사실이지만 투자를 부추기진 않았다며 수수료 정산을 제안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주가 조작 세력이 운영하는 회사로 소속을 옮긴 박혜경 씨는 소속사를 옮기면서 그 조건으로 해당 모임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의 회장들도 주가 조작단에게 투자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아난티 전 회장이 투자했다고 보도한 바 있죠. 대형 제약회사의 회장도 이들에게 투자했었습니다. 오승열 PD가 전해드립니다. 주가 조작단이 운영하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입니다. 미용의약품 회사 휴메딕스의 제품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휴메딕스는 지난해 매출 6천억 원대를 올린 코스닥 상장사 휴온스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취재진이 접촉한 주가 조작단 핵심 관계자는 휴온스 그룹의 윤성태 회장을 고액 투자자 중 한 명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윤 회장이 받은 투자 수익에 대한 수수료를 해당 채널 광고비로 대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이라면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라 대표가 이끈 다단계 주가 조작단은 골프장부터 방송 제작사 등 20개가 넘는 회사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윤성태 회장은 라 대표를 만나 밥 한 번 먹은 게 전부라며 주변 추천으로 적은 금액을 투자한 건 맞지만 몇 달 만에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익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한 사실은 없고 광고 집행도 수수료와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투자자엔 연예인이나 기업인은 물론 일부 언론인들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지상파 간부는 취재진에게 회사와 무관하게 부인 명의로 투자했다가 손해만 수억에 달한다며 주가 조작 일당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주가 조작단은 자신들도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봤다고 하지만 그 전까지 이들은 주가 조작으로 번 돈으로 슈퍼카와 온갖 명품의 초호화 생활을 해왔고 또 이를 자랑했었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더견 대표와 함께 조작단 핵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모 씨와 변모 씨가 타고 다닌 차량들입니다. 이들이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던 슈퍼카 중 일부는 자신들의 회사 법인 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롤스로이스와 람보르기니 등 법인 소속 억대 고급 차량만 4대입니다. 라 대표만 슈퍼카 10여 대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주요 작전 본부로 사용한 사무실도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 타워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 시그니엘에 마련돼 있습니다. 전용 이제 60평 정도는 한 5억 정도에 한 2,500에서 800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임창정 씨 등이 참석했던 투자금 1조 원 달성 기념 파티에선
명품 가방 등 억대 경품이 뿌려졌다는 내부 관계자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엔 핵심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회의가 열린 정황도 JTBC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성수동의 한 사무실. 라더견 대표에 이어 측근 조모 씨 등 조작단 핵심 인물들이 한데 모여든 겁니다. 주가 조작 일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예고된 가운데 핵심 세력들에 대한 조사가 언제 시작될지 주목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네, 다단계 주가 조작단 얘기, 이 사건을 계속 취재하고 있는 이호진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이 기자, 먼저 임창정 씨 얘기부터 해보죠. 앞서 이제 리포트를 보면 임창정 씨가 주가 조작단에게 수수료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저작 임적권을 활용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 이게 주가 조작 얘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네, 임창정 씨가 일당들에게 제안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건 이제 저작 인접권인데요. 예. 이 저작 인접권은 저작물을 만들 때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발생되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노래라도 여러 형태로 바뀔 때 이 저작 인접권이 생기는데 예. 이 자신과 같은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이 저작 인접권을 파는 방식을 제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저작 인접권을 비싸게 팔면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저작 인접권은 정해진 이른바 시장가가 없기 때문에 임의로 책정해서 지불을 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내부 관계자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사정을 잘 몰랐다가 임 씨의 설명을 듣고서 알게 됐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뉴스 시작 직전에 이제 임 씨 측으로부터 해명이 왔습니다. 예. 임 씨 측은 그 라더견 일당과 이제 회사를 세워서 투자금을 이제 정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으로부터 입금되는 돈이 늦어지면서 자신의 그럼 저작 인접권을 사가는 방식으로 취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작 임적권을 활용해서 수수료를 정산한다. 뭐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자, 주가 조작 파장이 커지면서 수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또 리포트를 보니까 지난 주말에 이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가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라더견 대표와 그 측근들 그리고 매매팀들이 모인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직접 가봤습니다. 이제 매매팀이라는 건 실제로 주가 조작을 하는 팀인데 라 대표나 핵심 측근들이 오늘 거래할 주식을 정해서 알려주면 예. 고객의 거주지나 회사 근처로 가서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파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모인 곳은 이제 계열사의 한 사무실이었는데요. 다른 곳은 다 불이 꺼져 있었고 검은 옷을 입은 매매팀장과 같은 관계자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지금 있었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이제 주가 조작단 일당들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라 대표와 이제 그 측근들입니다. 네. 저게 지금 언제죠, 정확히? 저기 어제 오후 예. 늦게입니다. 어제 오후 늦게. 네. 지금 그 주가 조작으로 수사가 금융이랑 검찰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모여서 대책 회의를 지금 하려고 이제 모인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떤 얘기들 했는지는 취재된 게 있습니까? 예, 정확한 이야기는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예. 다만 이제 지금 자신들에게 남아 있는 자산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조계에도 물어봤는데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는 도중에 이런 모임을 갖는 것 자체가 증거를 인멸하는 시도로도 비춰질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입을 맞추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은 재산, 앞서 이제 사무실에 있는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 손해도 많이 봤지만 법인 명의로 돼 있는 자산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이런 것도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선의의 피해자가 만약 있다면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되돌려줄, 보상해줄, 배상해줄 자금이 필요하면 이들의 자산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호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어제 충북 옥천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 영상을 확인해 보니 폭탄이 터지는 듯한 굉음이 났는데요. 지난 4년 동안 이 지역에서는 작은 지진이 400번 넘게 일어났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새소리 들리는 조용한 산속 모습입니다. 굉음이 울리고 놀란 동물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도로 CCTV와 표지판은 강하게 흔들립니다. 놀란 주민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와 상황을 살핍니다. 펑 하면서도 이 집이 더더더덩 했어 아주. 그래서 우리 기절을 하고 일어났다니까 거실에서. 소파에서 텔레비 보다가 빵 하는 바람에 놀래가지고 마루로 뚝뚝 떨어졌어요, 바닥으로. 규모 3.1 지진, 30km 거리 대전까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올해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컸습니다.
진원 깊이가 땅속 6km로 비교적 얕아서 더 크고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부근에서 지진이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부산대 지진연구팀이 4년 동안 400번 넘는 지진을 관측해 온 겁니다. 이 지역에 지진을 일으키는 단층이 여러 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언젠가는 큰 지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1978년 규모 5.2 속리산 지진이 난 지점과도 멀지 않습니다. 지난달 25일 행정안전부가 내린 지진 위기경보 관심 단계도 아직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JTBC 조영재입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지진이 이어지면서 혹시 더 큰 지진을 알리는 전조 현상이 아니냐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혜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지진이 꽤 잦았는데 왜 자꾸 이러는 겁니까?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최근 지진이 많긴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특정 지역에 지진이 집중되는 것 자체가 안 좋은 징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작은 지진으로 에너지가 쌓이면 더 큰 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최근 인도판이 유라시아판을 밀어 올리면서 네팔 등에 큰 지진이 났는데 그 힘의 여파가 우리나라까지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동해 후포 단층대와 옥천 단층대 모두 45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미는 힘이 가해지면서 한쪽이 밀려 올라가면 큰 지진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 그 더 큰 지진이 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사실상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진을 대략이라도 예측하려면 땅속 단층 모양을 알아야 합니다. 단층이 어디까지 또 어떻게 뻗어 있고 어떤 모양으로 어긋나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부분에서 깜깜이 상태입니다. 땅속 단층 생김새를 알려면 10에서 20km까지 관측 도구를 넣어서 살펴봐야 하는데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작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지하의 단층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알아내야 되거든요. 네, 지진이 잦은 튀르키예는 단층 모양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대지진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게을리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혜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33번째 노동절인 오늘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실로 향하던 일부 노동자가 경찰 펜스를 훼손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안전 펜스가 무너지고 경찰 대원들 머리 위로 넘어갑니다.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하며 대통령실로 향하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과 1시간여 대치 끝에 밀어낸 겁니다. 경찰은 펜스를 훼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노동자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후 민주노총은 오후 6시경 스스로 집회를 끝냈습니다. 오늘 서울 등 전국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추산 약 18만 명의 노동자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국노총이 노동절 집회에 나선 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후 7년 만입니다. 그 어느 해 노동절보다 더 심각하고 더 분노한 마음으로 노동절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고 위험이 난무하는 작업장에 방치하며 특히 정부의 여러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은 날을 세웠습니다. 압수수색은 일상이 되었고 동지들의 구속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들의 목적은 결국 민주노조의 말살입니다. 한편 배달의 민족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 200여 명도 오늘 집회를 열고 사측이 기본 수수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이번 주 금요일인 어린이날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네,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이 실행되고 있지만 사각지대도 계속 생깁니다. 사실상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배달 노동자들이 대표적인데요. 폭언과 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면서 법을 고쳐달라고 하는 배달 노동자들의 사연을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차 배달 노동자 A씨는 최근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찾고 있습니다. 층수를 잘못 찾아갔다는 이유로 손님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는데 정신이 돌았어? 얘 진짜 여기다 내려놓고 회사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 조치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손님이
손님이 왕인 걸 어떡하냐. 그냥 네가 좀 참아라. 트라우마 때문에 다음 날부터 배달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배달 노동자는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다 폭언을 들었습니다. 내가 니네 다 진정하시고 진정하시고. B 씨 역시 회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갖다 줄 때 뭐 실수한 부분 없었냐, 기름 왜 못 찾았냐, 뭐 그런 얘기를 해. 산업안전보건법엔 노동자가 고객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회사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달 노동자 같은 특수 형태 근로자는 한 곳에서 일정 기간 보수를 받고 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전속적으로 누군가한테 고용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좀 완화해서 법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이제 JTBC 윤정주입니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신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콜센터는 연결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에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된다는 글이 온라인 카페에 올라와 있습니다.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상담사와는 연결이 안 됩니다. 전화번호를 남겨달라는 메시지만 나옵니다. 서울, 강원 지역으로 연결 중입니다. 음성 사서함입니다. 음성 녹음은 1번, 연락 번호를 남기시려면 2번을 눌러. 점심시간엔 아예 운영하지 않습니다. 쉬는 날이나 토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상담 시간이 아니오니 확인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에 10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당 하루 상담 인력은 2명뿐입니다. 운영은 공인노무사회 등 3개 기관에 위탁했는데 운영 초기부터 센터당 1년에 7,2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에 반해 상담 건수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로 이제 뭐 일과 시간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는 거죠. 고용노동부는 지금보다 원활하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방법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는 무려 52조 원입니다. 부채 비율은 500%에 달하죠.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제때 못 올려 그렇다며 요금 인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작 임원 연봉을 30%나 올렸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상화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국가스공사 임원들의 평균 연봉은 1억 7천만 원으로 재작년보다 30% 올랐습니다. 직원 연봉도 6.6% 오르며 평균 9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연봉이 오른 건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에서 가스공사가 성과급 마지노선인 C등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재작년엔 D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았지만 지난해엔 한 단계 오른 겁니다. 그런데 가스공사는 그 사이 부채가 18조 원이나 늘면서 부채 비율이 500%까지 올랐습니다. 1년 새 오히려 재무 상태가 나빠지며 사실상 자본 잠식에 빠진 겁니다. 하지만 경영평가에선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무관리 항목의 점수가 100점 만점에 5점뿐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가스공사는 6점이 배정된 지역상생 중소기업 협력에서 높은 점수를 땄고 7점을 차지하는 에너지 수급 안전성, 가스 품질 등의 점수도 잘 받았습니다. 한국전력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재작년 6조 원에 달하는 적자에도 지난해 C등급으로 평가돼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큰 공기업들은 거의 항상 어느 정도 잘 받아요. 경영평가 대비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엄청나게 더 많죠. 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서 대응팀들이 만들어지거든요. 비판이 커지자 기획재정부는 뒤늦게 지금까지 5점이었던 재무관리 배점을 20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딴 설화를 빚었던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전광훈 씨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고 주장한 김 최고위원의 경우 내년 총선 출마가 어려울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송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윤리위원회 결정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입니다. 김 최고위원의 경우 5.18과 전광훈 씨 관련 발언이 징계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참물을 게 이제 뭐냐면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표 들려면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전광훈 목사께서도 우파 진영을 전부 이 천하 통일을 해서 한 달 만에 회의석상에 나타난 김 최고위원은 거듭 사과하면서도 자진 사퇴엔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혹시 최고위원 자진 사퇴 의향도 좀 있으실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김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 전망이 나옵니다. 한 지도부 인사는 1년 당원권 정지로 총선 출마를 못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태영호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종교단체 JMS에 빗댄 것과 4.3 사건이 김일성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이 징계 논의 사유로 꼽혔습니다. 윤리위는 오는 8일 당사자들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르면 다음 주 우리나라를 방문할 걸로 보입니다. 7일, 그러니까 일요일 얘기도 나오는데요. 한미일 공조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예상보다 빨리 답방한다는 분석이지만 과거사에 대한 얘기는 특별히 없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르면 이달 7일에서 8일 사이 한국을 찾을 것이란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달 초 방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6, 7월경으로 예상되던 계획을 앞당겨 추진 중인 겁니다. 오는 19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G7 전 한국을 찾아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기대하긴 힘들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 기시다 총리가 직접 사과 등 진전된 입장을 추가로 가져오는 대신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기존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日本政府は1998年10月に発表し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 우리 정부도 일본에 더는 과거사에 대한 추가 입장을 요구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빈손으로 올 경우 우리나라의 선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극적이란 비판 여론이 커질 전망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알아봅니다. 최근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크림반도의 석유 저장 시설이 폭격에 불탔는데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봄철 대공세를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세미나 기자입니다. 버섯 모양의 연기 기둥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까만 연기가 끝없이 솟아오르고 건물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틀 전 흑해와 맞닿아 있는 크림반도의 한 석유 저장 시설이 폭발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4만 톤 용량의 석유 탱크가 최소 10개 파괴됐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 강제합병 이후 흑해함대 등 주요 군사 시설을 배치해온 러시아는 곧장 우크라이나를 지목했습니다. Ранним утром состоялась атака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опять же, версии беспилотных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К сожалению, результативная. 우크라이나군은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공격 사실을 인정하면서 현재 준비 중인 대반격의 일부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올 초부터 예고해온 봄철 대공세가 임박했다는 경고를 날린 셈입니다. 대공세가 시작되기 전 영토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힌 러시아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사흘 전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을 퍼부어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20명이 숨졌는데 오늘 새벽에도 우크라 남부를 공습해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CNN은
크림반도 폭발 이후 러시아가 주요 참모인 국방차관을 경질한 걸 두고 대반격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적도 근처의 동태평양 바닷물이 평소보다 뜨거워지는 엘니뇨 현상이 예상보다 빨리 발달할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상 고온과 폭우가 함께 오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에 환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채질을 합니다. 지난 2015년 5월 인도의 모습입니다. 한낮 기온이 48도까지 올랐습니다. 집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같은 해 말 아르헨티나에 폭우가 왔을 때입니다. 모두 엘니뇨 현상 때문입니다. 적도 근처에 동태평양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많은 수증기를 공급해 물폭탄을 퍼붓거나 가뭄과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8년 만에 또다시 역대급 엘니뇨가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습니다. 엘니뇨가 5에서 7월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9월에서 10월경에는 강한 엘니뇨로 발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초 세계 기상기구가 예측했던 시기보다 한 달 일찍 엘니뇨가 찾아오는 겁니다. 엘니뇨가 시작되면 우리나라는 7, 8월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는 많이 내리고 기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겨울철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은 많았습니다. 실제로 강한 엘니뇨가 발생했던 2015년 11월엔 보름 가까이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엘니뇨로 지구온도가 더 올라갈 거라며 이 영향으로 내년이 가장 뜨거운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숲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내고 그 자리에 도로가 생겼습니다. 산림청 계획대로면 이런 길이 3,000km 넘게 산속에 만들어집니다. 이래야 산불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과연 그럴지 밀착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숲에 들어가 봤습니다. 4년 전 큰 산불이 덮쳤던 강릉 옥계면입니다. 불이 났던 숲 곳곳에 나무를 베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산불과 관련해 만든 길인데 뜻밖의 오토바이들이 흙먼지를 휘날리며 달립니다. 산림청은 숲에 폭이 넓은 도로가 있어야 산불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소방차가 쉽게 숲 안으로 들어가 불을 끌 수 있다는 겁니다. 해마다 세금 600억 원을 들여 2027년까지 전국 숲에 도로 3,000km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만큼 많은 나무를 벨 수밖에 없습니다. 효과가 있을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불이 크게 났던 강릉의 또 다른 숲입니다. 산림청이 만든 도로를 따라 차로 30분쯤 올라가 봤습니다. 산 정상에서 보니 도로 양쪽이 다 타버렸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도로가 바람길이 돼서 불이 빠르게 번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경남 밀양에서 난 큰 산불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겁니다. 빌딩과 빌딩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 바람이 그쪽으로만 불게 되잖아요. 숲도 마찬가지로 숲과 숲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로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 수밖에 없습니다. 온돌에 구두를 놓는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국제학술지에 실린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 연구팀 논문에서도 강한 바람이 불면 도로가 불을 더 번지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산림청이 숲을 가꾸는 방식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참나무 같은 화렵수를 베고 경제성이 높다는 이유로 소나무를 심어왔다는 겁니다. 도로 옆에 위치한 소나무 숲입니다. 소나무가 둘러싼 사찰은 이렇게 전부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사이로 밑동이 잘려나간 나무가 보입니다. 숲 가꾸기 이름으로 벤 활렵수입니다. 이 소나무 숲의 가장자리는 거의 불에 타지 않거나 일부만 탔는데 가운데는 다 타버렸습니다. 화렵수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입니다. 소나무 송진엔 테레핀이라고 하는 기름 성분이 있어 산불이 났을 때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반면 화렵수는 잎과 줄기에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 불에 잘 버팁니다. 수정미를 좀 바꿔가지고 이것저것 섞어서 먹으면 산불이 덜하지 않나. 불쏘시개 역할을 안 했겠죠. 숲길을 만들 것이 아니라 심는 나무의 종류를 바꿔 산불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전국 숲에선 불에 잘 타는 소나무를 계속 심고 있습니다. 심었었어요. 네네. 2021년도. 그러니까 심어놓고 1년 만에 탔지. 2021년에 소나무를 심었는데 다 타버렸고. 그렇죠. 다시 또 소나무를. 그렇죠.
산림청은 소나무 같은 침엽수가 산불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화렵수도 심겠다고 했습니다. 산림청은 숲이 산불에 탈 연료로 꽉 차 있다고 말합니다. 나무를 잘라낸 뒤 길을 만들면 산불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숲을 잘 가꿔 산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숲의 모습은 지금과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강아지처럼 안아달라는 아이와 그런 아이를 가슴이 터지도록 안아줬던 엄마. 그리고 그 모습을 매일 보면서 행복했던 아빠. 며칠 전 학교 가던 길에 대형 화물에 깔려 숨진 10살 고 황예서 양의 아빠가 쓴 글입니다. 곧 있을 아이 생일날 미리 사놓은 선물을 줄 수 없게 됐다는 아빠는 이렇게라도 아이를 기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적어도 다른 아이들에게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만났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하던 시간, 작업하던 인부들. 1.5톤짜리 원통이 그대로 굴렀고 막지 못했습니다. 따라가던 작업자는 뒷짐을 지고 돌아옵니다. 원통은 아이들을 덮쳤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10살 황예서 양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서 양을 떠나보낸 아빠,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라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19일에 사실 우리 예서 생일입니다. 좋아하는 뭐 사줄 거야 하니까 너무 좋아. 아빠 고마워. 자주 사랑한다 말하던 강아지 같은 딸이 이제 없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관에 같이 놓고 나서도 지금도 안 믿겨져요. 근데 아직도 우리 예서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딸을 잃은 아빠, 지자체와 경찰, 교육청이 만든 사고라고 말했습니다.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회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회의를 한 그 달에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런 사고가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다는데 분노합니다. 같은 업체가 또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면 말릴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 한마디 돌아왔습니다. 사고 현장엔 예서 양을 추모하는 꽃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재발 방지 약속은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던 전기차에 불이 나면서 옆에 있던 차들까지 모두 6대가 탔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매년 늘고 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주차장 안이 뿌연 연기로 가득합니다.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 주변에서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1시 반쯤입니다.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었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사고 차량 옆에 있던 승용차는 절반이 타버렸습니다. 다른 차량 4대도 타거나 그을렸습니다.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펑소리와 함께 불꽃이 보이기 시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그 연소 상황이라는 걸 보니까 배터리 열 폭주로 추정은 됩니다. 전기 자동차 화재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화재는 모두 44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으로 해마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문제는 원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전기 요인이 21건으로 집계됐지만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25건으로 더 많았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의 안전이 담보되기 전까지는 지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주차장에서 전기차에 불이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밀폐된 지하에선 더 위험합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1년 전과 또 지금의 중국입니다. 작년엔 코로나 검사소에 긴 줄이 늘어섰지만 올해는 중국의 유명 관광지마다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억눌렸던 중국인들이 이른바 보복 관광에 나서면서 숙소가 모자라서 화장실에서 잠을 자는 관광객들도 나왔습니다. 베이징에서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30일 중국 안위성의 관광지 황산 정상의 화장실입니다. 관광객 800여 명이 방한복과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바닥에 누워 밤을 지새입니다. 晚上我们这边大巴车就到6点多的，这个可能是他们没有订上酒店，也错过了下山的时间了，所以他们没地方去了，所以在那里面过夜了。 베이징의 관광지 만리장성도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北京游客集散中心出发，到这儿的话都是下午的5点了，真的因为路上人太多，特别堵车。 사막 관광지인 두낭에는 관광객이 몰리면서 낙타 신호등까지 등장했습니다. 인기 관광지인 항저우와 상하이에는 몰려드는 인파를 조절하기 위해 인간 신호등까지 등장해 안전사고를 막았습니다. 철도 이용객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당국은 연휴 첫날 열차 12,000여 편이 운행하면서 승객 약 2천만 명이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닷새 연휴 기간 중국인 2억 4천만 명이 여행에 나서면서 약 23조 원의 관광 수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홍콩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코로나 전에 52%에 그치면서 여행지마다 관광객 숫자는 큰 편차를 보였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100년 전 오늘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 해방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100년이 흐른 지금도 어른들이 새겨야 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모바일 디이슈 시작합니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유튜브만 보지 말고 지금처럼 책을 사라. 종이접기 키왕짱이 되고 불량배도 혼내주고. 일찍 일어나 아침 놀이를 하겠습니다. 축구를 전교에서 제일 잘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최근 주가 조작단 사건에 대해 다들 피해자라고 합니다. 유명 리조트 업체인 아난티의 전 회장은 피해자가 됐다며 두문불출 울고 있다고 했고, 가수 임창정 씨도 한 달 반 만에 수익이 배가 됐지만 언론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작을 몰랐다는 얘기인데, 원래 한 달 반 만에 수익이 배가 되는 것부터 잘못된 겁니다. 심지어 주가 조작을 주도한 나덕연 씨도 자신도 손실이 크다고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주가가 며칠 새 큰 폭으로 떨어졌으니 주가 조작을 주도했던 사람들도, 이들에게 돈을 맡겼던 사람들도 아마 대부분 큰 손해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피해자라면 대체 가해자는 누군가? 잠깐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수료 정산을 할 사람들이 매도를 걸어놓고 신규로 영업이 된 사람들이 이제 1억 매수를 하면 그 매도칠 물건을 그대로 매수로 옮기는, 그렇게 작업을 해서. 이들은 사실 좋은 주식을 싸게 산 게 아니라 서로 짜고 사고 팔며 주가를 조작했고, 극히 일부는 정말 주가 조작인지 모르고 투자를 맡겼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무언가 작전이 있고 그래서 수익이 났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따지고 보면 대부분은 피해자가 아니라 굳이 얘기한다면 손해자 정도입니다. 주가 조작 핵심 관계자들이 한때 뽐냈던 차들입니다. 이들의 작전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아마 정당한 노동을 비웃으며 아름아름 그들만의 리그를 계속하고 누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진짜 피해자는 지금 정작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김선태 전 중국 국가대표팀 감독이 결국 성남시청 빙상팀 코치가 됐습니다. 김 전 감독은 빅토르안과 함께 지난 1월 코치직에 지원했다가 탈락했고 채용도 무산됐습니다. 그 사이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지도해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성남시청은 선수들의 요구 등을 반영해 4명의 후보 중 김 전 감독을 선임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기상센터입니다. 오늘 전국이 화창한 하늘과 함께 완연한 봄 날씨였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특히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강원 영동 지역으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화재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불씨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8도, 창원 11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27도, 대구 26도 등으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전해상이 대체로 맑겠고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간 날씨를 주목하셔야겠는데요. 목요일 차츰 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전에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서 오후엔 충청도, 목요일 밤엔 수도권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결국 어린이날인 금요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예상되니까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20도가 넘는 따뜻한 날씨 속에 꽃가루가 여기저기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등 전국의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는 높음 단계를 보였고 또 서해안 일부는 매우 높음까지 나타났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높음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특히 올해는 이상고온으로 봄꽃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서 꽃가루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꽃가루 대응 요령 준비를 했습니다. 외출 시에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고요. 외출 후 손과 얼굴을 좀 잘 씻어야 되겠고 취침 전에는 샤워 등을 통해서 침구에 꽃가루를 묻히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소나무의 꽃가루는 입자가 작아서 방충망을 통과해서 실내로 들어올 수가 있어서 심할 때는 환기 횟수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뒤에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검찰 자진 출두와 또 여당의 징계 문제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